그날 민두식 회장은 3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4시 12분, 심장이 멈췄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3분 후 다시 살아났지만 자기 죄를 전부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거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죄를 종이 위에 적어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민강의료원 VIP 병실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초록빛 선이 평평하게 누워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었고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3분 12초가 되었을 때였어요. 모니터의 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민두식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민두식은 방금 전 자신이 다녀온 곳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어둠도 빛도 아닌 회색빛 안개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두식은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했거든요. 백미소가 있었어요. 23의 나이로 영원히 멈춰버린 그 젊은 여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민두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죽어야 했느냐고. 백미소 뒤로 또 다른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문정호와 한미라 부부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의 희생자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두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조필도의 딸도 보였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민두식 자신이 서 있었어요. 거울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민두식은 온몸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도, 얼굴에도, 양복에도.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평생 감춰왔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걸. 민두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헐떡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어요.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지금은 새벽 4시였거든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려도 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 당장 불러야 한다고.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새벽 5시, 민두식의 전속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새벽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30년 동안 민강의 모든 비밀을 처리해온 사람이었어요. 계약서의 빈틈을 메우고 합의서의 문구를 다듬고 때로는 증거를 묻는 일까지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두식과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빛이 병실을 서서히 채워가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 습관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어요. 민두식의 첫 마디는 간결했어요.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어요. 3개월 전에 이미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던가요? 민경채에게 지분의 대부분을, 민지섭과 민수정에게는 적당히, 민세리에게는 신탁 형태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쓴다는 건지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이미 완성된 유언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의 하얀 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거짓말이라고.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끝낼 순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가죽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어요. 하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예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두씨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고. 내 죄를 낱낱이 적으라고 했습니다. 출생 기록 조작, 불법 임상, 비자금 조성, 살인 교사까지 빠짐없이 전부 적으라고 지시했어요. 변호사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한 방울 떨어져 새하얀 노트에 까만 점을 찍었어요. 그 점이 점점 번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회장님, 그건 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민두씨가 말을 끊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려는 거지. 나도 안다고. 법대를 나왔다고 말했어요. 민두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자신은 법정에 못 간다고. 이 병실이 마지막 감옥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이미 말했거든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민두식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지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이었습니다. 나이 반점도 여기저기 있었어요. 한때는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표의 액수를 적던 손이었습니다. 민두식과 조용히 말했어요. 이 손으로 돈은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만 썼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이런 민두식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는 매일 밤 병원에 왔어요. 낮에는 민강유통 본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병원 방문 시간은 끝났지만 VIP 병동은 예외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민두식의 고백을 받아 적었어요. 마치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듯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 밤, 민두식은 4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1985년 겨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강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두 아기가 같은 날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민두식의 친딸이었고 하나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말했어요. 그 두 아기를 바꿨다고.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남의 딸을 자기 딸로 키웠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대답했어요. 공실장, 그러니까 지금의 장현숙이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말했어요. 민두식도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핏줄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변호사는 펜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서류를 작성했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이었어요. 둘째 날 밤, 민두식은 20년 전 일을 말했어요. 문정호와 한미라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민두식과 말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하지만 너무 정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부부는 민강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불법 임상시험, 비자금 조성, 매물 수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발하겠다고 민두식에게 말했어요. 민두식은 말렸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두식은 조필두를 불렀어요. 오랫동안 민강의 뒤실을 처리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조필두에게 지시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문정호와 한미라 부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인이었어요. 변호사는 펜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살인입니다. 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그래서 적는 거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 밤, 백미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4년 전 일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장을 응시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백미소가 민강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불법 임상, 비자금, 매물,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김선재를 불렀습니다. 민강의 법무팀장이었어요. 민두식은 김선재에게 백미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깨끗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백미소는 민강유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김선재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민두식는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변호사는 민두식과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민두식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죽였다고. 백미소가 자기가 버린 친딸의 딸인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민두식는 흐느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유언장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죄의 목록이 한 장, 두 장 쌓여갔습니다. 변호사의 노트는 어느새 한 권이 다 찼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변호사가 새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 분배를 정해야 한다고. 기존 유언장처럼 할 건지 물었어요. 민두식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완전히 다르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분의 15%를 떼어내라고 지시했어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민강유통 지분 15%면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15%를 어디에 쓰실 건지. 민두식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 거라고 대답했어요. 기금의 이름도 정했다고 했습니다. 민두식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백미소 희망기금이라고. 변호사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장님, 백미소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기가 죽인 사람 이름을 기금 이름으로 쓴다는 게. 민두식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죽인 아이 이름으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유언장에 새겨져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백설이 씨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두식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민두식과 말했어요. 알아야 한다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자기는 백설이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로 사과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표현하고 싶다고 민두식과 말했어요. 백미소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비 대주고 피해자 가족 도와주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받아 적었어요. 펜을 놀리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민두식을 위해 일했지만 이런 민두식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민두식과 더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상속의 조건을 붙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민두식과 천천히 말했어요. 내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피해자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라고 민두식과 지시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듣고 싶은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받고 싶은지 아예 사과를 원하지 않는지 물어보라고 민두식과 말했어요. 만약 피해자가 만나겠다고 하면 약속을 잡아서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라고 민두식과 강조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사과조차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민강유통 본사 복도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는 소문이었어요. 누군가 변호사가 매일 밤 병원에 간다는 걸 목격했거든요. 서류철을 끌어안고 복도를 지나가던 대리도, 커피를 타던 과장도, 회의실에서 나오던 부장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속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고,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봐요. 또 회장님 나왔잖아요. 제목마다 같은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두식, 민강 불법 임상 의혹 확대, 출생 조작 바꿔치기, 회장 일가 개입 여부, 수사, 피해자 유가족 집단 소송 준비. 사람들 입에서 한마디씩 나왔어요. 지금 이런 때에 유언장 손대는 거면 진짜 준비하시는 거지 뭐. 민경채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회의 중이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비서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고. 변호사가 매일 밤 병원에 간다고. 민경채는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꾼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나? 회사 실적은 좋은데. 회의가 끝나고 민경채는 민지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들었어. 아버지가 유언장 다시 쓴대. 민지섭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들었다고. 근데 내용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경채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나를 빼는 건 아니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민수정도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잠이 안 와.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남편은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민수정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세리는 할아버지 병문안을 갔어요. 2주 만이었습니다. 대학 시험 기간이라 바빴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민두식과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아버지. 민두식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민세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차갑고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세리는 눈물이 났어요. 민두식과 손녀에게 말했어요. 세리야, 할아버지가 미안한 게 있다고. 민세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는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라고.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는 항상 좋은 할아버지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두식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세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을 받을지 아니면 거부할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강유통 임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민강의료원 대회의실. 민두식 회장 유언장 낭독식. 민경채는 그날 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너무 장례식 같았어요. 밝은 색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결국 짙은 회색 정장을 선택했어요. 민지섭은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안 마시는데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나쁜 버릇이었는데 긴장하면 자꾸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백설이도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설이 씨, 내일 유언장 낭독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설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자기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유언장에 백미소 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백설이는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변호사는 내일 오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설이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문태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두식이 유언장에 미소 이름을 넣었대. 백설이가 말했어요. 가봐야겠어요. 내 딸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말했어요. 장현숙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40년 전 아기 바꿔치기의 실행자였던 그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유언장 낭독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장현숙은 두려웠어요. 40년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민강의료원 대회의실. 회의실은 넓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은 큰데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가방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어요. 민경채가 1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와 가장 먼 자리에 앉았어요. 민지섭과 민수정이 함께 들어왔어요.
2시 정각이었습니다. 둘은 병원 로비에서 만나 함께 올라왔거든요. 서로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민세리가 2시 2분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세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세리는 문 가까운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2시 5분이었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백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유원장에 제 딸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지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백미소가 유원장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줬어요. 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백설이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경채와 가장 먼 곳이었어요. 문태경은 백설이 옆에 섰습니다. 장현숙도 2시 7분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현숙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2시 10분, 드디어 민두씨가 들어왔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두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코에 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은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민세리, 백설이, 문태경, 장현숙.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민두식과 입을 열었어요. 다 모였나? 목소리는 약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내 유언장을 발표한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과 변호사를 봤습니다. 시작하지. 변호사가 흰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변호사가 종이를 펼쳤어요. 지금부터 민강유통전 회장 민두식 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경력의 법률가답게 침착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민두식이다.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강유통과 민강의료원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부른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그 죄를 고백한다. 변명 없이, 숨김 없이. 첫 번째 죄. 나는 20년 넘게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다.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숨겼다. 회의실 안공기가 선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죄. 그 돈의 일부는 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세 번째 죄. 2021년 나는 백미소를 죽였다. 김선재를 시켜서 옥상에서 밀었다. 그 아이가 민강의 불법 임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백설이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번째 죄. 1985년 겨울. 나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기를 바꿨다. 하나는 내 친딸이었고 하나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이었다. 나는 내 친딸을 버리고 남의 딸을 내 딸로 키웠다. 장현숙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 가짜 딸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민경채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민세리가 작은 비명을 삼켰어요. 다섯 번째 죄. 조필두를 시켜서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문태경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변호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죄들이다. 나는 이 죄를 인정한다. 변명하지 않는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제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보유한 민강유통 지분의 15%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는다. 15%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기금의 이름은 백미소 희망기금이다. 백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나머지 지분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민경채에게 30%, 민경채가 숨을 쉬었어요. 민지섭에게 25%,
민수정에게 20%, 민세리에게 10%는 신탁 형태로. 숫자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단, 상속에는 조건이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상속인은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첫째,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민두식의 자녀 또는 손녀임을 밝히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민경채의 입이 벌어졌어요. 둘째, 기자회견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듣고 싶은지, 서면으로만 받고 싶은지, 아니면 사과를 원하지 않는지 물어본다. 셋째, 만약 피해자가 직접 만나겠다고 하면 약속을 잡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사과조차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부하면 그 상속분은 백미소 희망기금으로 귀속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지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민두식과 아들을 봤어요. 무엇이 너무한가? 민지섭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왜 우리가 사과를? 민두식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달고 살았다. 좋을 때는 민두식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나쁠 때는 상관없다고 할 순 없다. 선택은 너희가 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백설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4년 전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장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고 조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 딸 이름을 회장님 입에서 들었네요. 백설이는 유언장을 바라봤어요. 백미소 희망기금이라고 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4년 동안 외면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제 딸 이름을 꺼내시니까요. 이게 진심인지 마지막 양심의 가책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이 이제 평생 제 딸 이름을 부르며 사시게 되겠네요. 상속받으실 때마다, 그 돈 쓰실 때마다 백미소라는 세 글자를 기억하시겠죠. 그것만으로도 엄마로서는 위안이 됩니다. 백설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집 병원과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제 딸이 죽었다는 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장례식장 조금 봉투를 세고 병원비 영수증을 쌓아 놓던 그날들에 앞만 찾아봐도 회장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종이 위에라도 그 이름이 같이 적히는 걸 본 건 엄마 입장에서 참 이상한 기분입니다. 백설이는 유언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욕심을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제 딸 이름을 유언장에 올리셨으니까 회장님 자식들과 손주들도 그 이름을 평생 같이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각자 인생에서 백미소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입 밖으로 꺼낼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겠지만요. 민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명절마다 듣던 우리 세리는 민 회장 손녀야라는 말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목록과 세세한 비율은 길게 읽지 않았어요. 각자의 현재 위치에 맞춰 분배한다는 정도로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변호사는 문장 사이사이를 끊어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다 말하지 못했다. 어떤 것은 서류로 덮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생각했다. 유언장 한 장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도 이 종이가 내 죄를 부인하는 종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종이가 되기를 바란다. 내 이름이 남아있는 한 나와 내 가족은 이 죄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며 살아야 한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두식이 산소 호흡기를 살짝 만지작거렸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두식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두식이 이 자리에서 말한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오늘 읽은 죄가 전부가 아니다. 말하지 못한 것도 많고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종이에 적었다. 민두식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너희에게 물려주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죄다. 돈만 가져가고 죄는 남겨둘 수는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법이다. 민두식과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유언장 한 장으로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최소한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는 남긴다. 앞으로 너희가 민두식 이름을 달고 살 때 이종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선택은 너희 몫이다. 상속을 받을지, 거부할지, 내 이름을 짊어질지, 내려놓을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이미 이종희 위에 진실을 적었다. 마지막 말이 끝났어요. 회의실 안은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고,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쳤어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블 무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은 하나 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각자의 계산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채가 물었어요. 일주일 후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답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기로 하셨다면 2주 안에 기자회견을 여셔야 합니다. 일주일은 길었어요. 모두에게. 민경채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넌 누구야? 민경채야. 아니면 장현숙의 딸이야.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지섭은 회사에 나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수정은 남편과 매일 밤 싸웠어요. 포기해. 그냥 돈 포기하고 편하게 살자. 안 돼. 그건 내 거야. 당연히 받아야 해. 그럼 사과하러 다녀야 해. 내가 할 수 있어. 모르겠어. 민세리는 결정했어요. 빨리. 3일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 포기할게요. 상속.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전 피해자예요. 가해자의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호사는 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채 전무님 결정하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하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도 하겠어요. 민지섭 이사님은요? 저도 하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정 씨는? 네, 저도. 모두 상속을 선택했어요. 민세리만 빼고. 2주 후 민강유통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려 퍼졌어요. 민경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를 꺼냈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의 딸로 알려진 민경채입니다. 플래시가 더 강렬하게 터졌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민두식의 친딸이 아닙니다. 40년 전 바꿔치기 된 아이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민두식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출생 기록 조작, 불법 임상, 비자금 조성, 살인 교사,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피해자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하지만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섭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민두식의 아들 민지섭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직접 알지 못했던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달고 살았기에 책임을 느낍니다. 민수정도 사과했어요. 저는 딸 민수정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변호사는 피해자 37가정에 편지를 보냈어요. 민두식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 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서면 사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17가정이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12가정은 서면만 받겠다고 했어요. 8가정은 사과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강유통본사 1층 로비.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백미소 희망기금. 백설이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태경과 함께였습니다. 미소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783명이 학교 다니고 있어. 병원비도 127가정이 지원받았어. 자랑스럽지? 민세리가 다가왔어요. 이모,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았어요. 이제는 조카라고 불렀습니다. 응.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지. 네. 50명에게 줄 거예요. 민경채도 왔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민경채 씨, 오늘 제가 장학금 전달해도 될까요?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민경채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미소 희망기금 사무국장 민경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2년 전까지 민두식의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백미소 양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소야, 엄마 잘하고 있지?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야기하겠지요. 그날 병원 회의실에서 평생 남의 유언장만 작성하던 늙은 회장이 처음으로 자기 죄목을 종이에 적어놓은 날이었다고. 그리고 자식과 손주들에게 돈보다 무거운 사과를 상속해 버린 이상한 유언장이 공개된 날이었다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